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보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장현입니다. 오늘은 닥터 스팁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라믹 보철물을 위해 치아를 어떻게 프레퍼레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아를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어떻게 삭제해야 되는지만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프레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겁니다.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좋은 보철물을 만들어서 그게 잘 장착이 될 수 있게 치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치아의 프레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아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대치 변색, 즉 변색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결과가 나중에 좋게 나타날지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치아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대치 형성, 지대치 삭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학부 때부터 여러 차례, 수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치아 삭제를 최소화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의 임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비니어나 파셜 크라운 말고 정상적인 풀 크라운을 프레퍼레이션을 했을 때 삭제되는 치질이 약 62%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풀크라운 프랩이 이렇고 충치가 치은 연화로 있다거나 아니면 재보철 증례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이미 프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내가 프랩을 추가로 해야 될 때는 저 62.8%가 아니고 더 많은 치질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구강 내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약 0.8mm의 두께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0.8mm를 삭제해서 0.8mm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헐거운 내면의 공간 때문에 우리가 0.8mm 두께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mm의 치아 삭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밀링 버와 밀링 기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약간은 헐거운 내면 적합 때문에 치아 삭제를 1.5에서 2mm를 해 주셔야 비로소 한 0.8mm 두께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세라믹 크라운, 이맥스 크라운, 리튬 디실리케이트 크라운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라믹 크라운은 우리가 1mm를 삭제하면 1mm 두께의 세라믹 크라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헐거운 내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르코니아보다 더 삭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위한 프랩의 형태입니다. 이 사진 역시 제가 닥터 스팁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프랩이 조금 둥글둥글하게 크게 모난 부위 없이 프랩이 된다면 그 핏이 좋지만 아래 그림의 소구치 프레퍼레이션처럼 약간은 각진 부위가 있으면 그 위에 만들어진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시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면 조정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위한 프랩은 각진 부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밋밋하게 둥글둥글하게 라운드하게 프랩이 돼야 됩니다. 이 사진 역시 교환면 삭제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인데 우리는 오클루절 버로 충분한 인덴테이션 그루브를 준 후에 그 그루브들을 연결해서 교환면을 삭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가 다 완료된 후에는 이런 유틸리티 왁스와 같은 재료를 물려봄으로써 충분한 교환면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를 그 두께를 확인해 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정말 초보 임상가, 학생들, 원내생들에게 하는 교육이고요. 임상을 하시다 보면 이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MICP 상태에서 충분한 두께가 확보가 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MICP로만 물지 않습니다. 약간 옆으로 갈기도 하고요. 견치 유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이제 즉시 이개가 이루어지면서 구치부에서 옆으로 갈 때의 더 얇아지는 면이 없겠지만 그룹 펑션 환자라든지 아니면 캐나인 가이던스가 적절치 않은 환자에서 측방으로 할 때 또 조금 걸리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위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대치 삭제를 해서 보철물의 두께를 확보해 줘야 되죠.
A 그림처럼 삭제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B처럼 삭제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이들을 교육할 때도 MICP 상태에서 충분한 교합면 삭제가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환자를 전방으로 내밀게도 해보고 옆으로 움직이게도 하면서 모든 그런 익스커시브 무브먼트 시에도 충분한 보철물 두께가 확보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레퍼레이션을 원장님들께서 하신 후에 인상을 체득하고 그러고 이제 템포러리 릴라이닝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순서를 조금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프레퍼레이션을 어느 정도 다 하신 후에 템포러리를 먼저 릴라이닝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MICP 상태에서의 교합 조정도 이루어질 거고 측방 전후 움직임에서도 교합 조정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템포러리의 두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전체적인 두께가 골고루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혹시 어느 부위가 조금 얇거나 교합면 삭제가 충분치 않았다면 추가로 더 삭제를 하고 인상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템포러리 크라운이기 때문에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바로 인상을 뜨지 마시고 프레퍼레이션 하시고 템포러리 릴라이닝 교합 조정을 다 하신 후에 그 템포러리로 두께를 확인하신 후에 두께가 만족스러우시다면 인상을 체득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지대치 삭제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하악 소구치, 대구치는 유난히 설측으로 약간은 경사져 있습니다. 약 9도 정도 경사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임상에서 프랩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9도로 기울어진 그 치아의 경사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똑바로 깎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구얼 쪽에서 약간의 과하게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악 소구치와 대구치를 프레퍼레이션 하실 때는 약간은 치아가 설측으로 기울어진 대로 버가 들어가서 깎아야 패럴렐하고 삭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레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에서는 이렇게 이면 삭제를 하라고 많이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A의 그림처럼 이면 삭제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사실 B처럼 충분한 이제 보철물이 올라갈 공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그로 인해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철물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퍼레이션을 할 때 뭐 다양한 우리가 그런 인덱스들, 가이드들을 활용을 하는데 두꺼운 버로 인덴테이션 그루브를 주는 왼쪽 사진보다는 최종 수복물을 어느 정도 왁스업을 해서 먼저 예상을 해보고 그 왁스업을 퍼티 인덱스를 떠서 그것을 치아에 대보면서 정말 이 내가 계획한 왁스업대로 보철물이 제작이 된다는 조건 하에 나의 치아 삭제량이 충분한지를 저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 보철물을 위한 치아 삭제입니다. 실제 제 증례인데 케이스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능력도 있었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기공사도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으로 환자의 능력이라고 써놓은 것은 환자 역시 오럴 하이진 유지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접착을 해서 케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라믹 보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에나멜을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 세라믹 보철물이라는 것은 레진 세멘을 이용해서 접착을 해야 치료가 마무리가 되죠. 그 레진 세멘을 이용해서 접착하는 과정에서 에나멜에다가 붙이는 접착과 덴틴에다 붙이는 접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치의 경우도 당연히 저 에나멜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구치부에다가 세라믹 크라운을 할 경우에 역시 그 에나멜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 역시 닥터 스팁 두 번째 편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나멜에다가만 붙일 수 있으면 정말 0.5mm 얇은 두께의 보철물도 충분한 강도가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덴틴에다 붙인다 치면 2mm의 세라믹 크라운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에나멜만 보존할 수 있으면 수복물은 굉장히 얇아도 충분히 강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샴퍼냐 숄더냐 나이프 엣지냐 이거에 대한 교육도 학생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프 엣지를 권하는 교과서는 거의 없죠. 나이프 엣지로 프랩을 해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별로 없습니다. 다 샴퍼 아니면 숄더로 프랩을 해라 라고들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접착시켜야 될 것이 덴틴이다. 뭐 크라운의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1.5에서 2mm를 프레퍼레이션을 했으면 다 덴틴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덴틴에다 붙이는 이맥스 크라운이라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샴퍼나 딥 샴퍼나 숄더 프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삭제를 정말 최소화해서 에나멜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나이프 엣지 프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하게 되는 보철물, 이제 환자에게 있어서는 생애 첫 보철물인 거죠. 젊은 환자, 20, 30대의 젊은 환자가 뭐 어떠한 이유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데 전혀 프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 깨끗한 그런 상태라면 저는 정말 나이프 엣지로 최소한으로 프랩을 해서 에나멜을 최대한 보존시키고 그 위에 이맥스 크라운을 접착을 시킵니다. 그 경우 가장 강도가 월등하죠. 하지만 이제 재보철의 경우 이미 제가 아닌 전 치과 의사가 뭐 골드 크라운이건 PFM 크라운이건 뭔가를 씌워놨어요. 그 크라운을 제거하고 나면 사실 에나멜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 다 덴틴이 노출이 돼 있겠죠. 그러면 저는 충분한 딥 샴퍼나 숄더 마진으로 프랩을 해서 그 세라믹 크라운의 강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프랩은 꼭 매끈해야 하나요? 즉 파이널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피니싱 버로 팔리싱을 하는 그 과정인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버를 가지고 이제 아주 라이트하게 이제 잘 프레퍼레이션을 하면은 약 40 마이크론 정도의 거칠기가 치아 표면에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후에 그것을 인상을 떠서 다이를 만들 때 적용하는 다이 스페이서는 약 50 마이크론이죠. 그래서 프랩의 40 마이크론의 거칠기가 다이 스페이서를 통해 다 덮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진 부위는 뭐 정확하게 이제 적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진은 당연히 하이 팔리싱이 돼야 되지만 액시얼 월은 꼭 팔리싱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골드 크라운의 예를 들어보면 기계적인 유지력을 더 부여하기 위해 골드 크라운의 내면에 샌드 블래스팅을 합니다.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치아 표면은 근데 왜 매끈하게 해야 되지? 라는 의심을 가졌었는데, 많은 논문들이 치아 표면도 거친 것이 더 유지력이 좋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GPC나 RMGI, 즉 접착이 아닌 합착을 할 경우에는 치아 표면이 약간은 거칠기를 갖는 것이 유지력에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마진 부위는 깨끗하게 팔리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레진 세멘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그 거친 표면, 그 약간 두꺼운 하이브리드 레이어가 오히려 접착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진 세멘을 이용할 때는 전체적인 피니싱과 하이 팔리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RMGI 계열을 사용할 때는 마진 부위만 깨끗하게 피니싱을 해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레진 세멘을 사용할 거라서 치아면을 깨끗하게 피니싱하고 팔리싱할 때는 저는 가장 파인한 다이아몬드 버를 사용하고 카바이드 버를 또 추가로 사용하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화이트 스톤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 버로 프랩을 한 것과 카바이드 버로 피니싱을 한 것이 스메어 레이어의 두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요. 접착력, 레진 세멘의 접착력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레진 세멘을 쓰실 거라면 반드시 깨끗하게 피니싱과 팔리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대치 변색에 대한 고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를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샴푸냐, 숄더냐, 나이프 엣지냐, 뭐 이런 삭제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이제 리크라운의 경우 대부분 지대치가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지대치가 깨끗한 경우라면 우리는 0.5mm의 삭제만으로도 충분히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사진처럼 지대치가 약간 변색이 있으면 0.5mm 두께의 크라운으로는 저 변색이 커버되기 어렵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최소 1mm의 보철물 두께가 확보가 돼야 되죠. 제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탈 포스트가 들어가 있거나 지대치의 변색이 더 심한 경우라면 1mm의 두께로도, 수복물의 두께로도 저 변색이 커버가 안 됩니다. 저런 경우라면 약 1.5에서 2mm 정도의 치아 삭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의 지대치는 약간의 변색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최소한 1에서 1.5mm의 치아를 삭제해야 보철물이 저 변색을 가릴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케이스를 미백을 통해서 지대치를 밝게 개선했으면 프랩을 더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렇게 지대치가 깨끗해진 경우라면 우리가 수복물의 두께가 조금 얇더라도 충분히 매스킹이 되기 때문이죠. 즉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치아의 색깔을 우리가 밝게 해준다면 그것은 삭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적용을 합니다. 실활치 미백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근관 치료를 한 후에 적절하게 겉덮어철 제거하고 코어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어딘가에 리키지가 생겨서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젊은 환자였는데 엔도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코어 빌드업이 조금은 아쉬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색을 보이고 있었죠. 지대치의 변색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치아 삭제를 더해서 두꺼운 보철물을 만들어서 가려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아 삭제를 더하지 않고 지대치를 미백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 65세의 남자 환자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지대치 미백을 권하기보다는 치아 삭제를 조금 더해서 저 변색을 가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4세의 여자 환자가 이렇게 내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삭제를 더해 놓는다면 다음 치과 의사는 또 삭제할 게 더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전 치아 삭제를 조금 최소화하고 차라리 지대치 미백을 통해서 치아 삭제량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올세라믹 크라운을 해놨는데 치은 경계부가 조금 어두워 보이죠. 이것은 속의 루트가 다 변색이 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변색치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지대치를 미백할까? 그러면 삭제를 조금 더 할까 하는 고민인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이제 잇몸이 굉장히 얇은 사람들, 그리고 아까 보신 사진처럼 잇몸 경계부가 조금 그레이한 변색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든 지대치 미백을 권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제 환자가 좀 나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추가 비용이나 미백을 하는데 더 들어가는 시간,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그냥 삭제를 제가 0.5에서 1mm를 더해서 그 변색치를 가려주는 편입니다. 당연히 지대치 미백에는 치료 기간이 더 소요되고요. 보통 이제 한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번을 한다 치면 그것만 해도 약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대치 미백도 비용이 있죠. 치아 개당 뭐 얼마 해서 비용이 산정이 돼 있는데 그 비용 역시 환자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대치 삭제를 조금은 더 해주게 되죠. 네, 실제 증례입니다. 젊은 여자 환자였는데 11번, 21번 부위의 변색이 보입니다. 오래된 보철물이었고 재보철 치료를 위해 저에게 내원을 하였습니다. 네, 엔도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코어 상태도 좋지 않았고,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마진도 제대로 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크라운을 제거한 사진인데 지대치가 이렇게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변색도 있었고요. 프랩도 이미 많이 돼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환자였는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이제 잇몸 부위도 굉장히 좀 거먹게 변색돼 있습니다. 변색이 울어서 비치는 건데 지대치 미백을 권했습니다. 전 치과 의사가 한 엔도와 코어 상태가 이래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최종 수복물이 들어갈 그 모양대로 왁스업을 하고 퍼티 인덱스로 만들었는데 21번 치아는 보철물 공간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11번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저런 경우라면 똑같이 이제 삭제를 조금 더 해서 보철물을 두껍게 만들면 되겠지만 이 젊은 환자에게 저는 프랩을 더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프랩은 더 안 하고 대신에 지대치 미백을 통해서 지대치의 색조를 개선해 준다면 충분히 심미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대치 미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젊은 환자였기 때문에 미백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치아도 하얘졌고요. 잇몸 부위도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미백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임시치아를 먼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임시치아 역시 11번 치아에서 조금 얇게 비추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 부위를 더 프랩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한 그 원칙은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고 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임시치아를 추가적인 치아 삭제 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프레퍼레이션을 다듬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11번 부위에 조금은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만
지대치를 미백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더 안 하고도 충분히 심미적인 보철물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네,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만족했고 이 크라운을 만들어준 우리 기공 소장님도 굉장히 만족해서 치료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대치 형성의 기본 원칙, 치아를 어떻게 깎아야 되고 그런 지대치 형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실 거라면 정말 날카로운 그런 라인 앵글 부위를 무조건 없애주시고 약간은 부드러운 프레퍼레이션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라믹 보철물을 위해서라면 에나멜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최소한으로 얇게 치아를 프랩해서 에나멜에 꼭 붙이시는 것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덴틴이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면 약 1.5에서 2mm 두께로 딥 샴퍼나 숄더 프랩을 통해서 세라믹 수복물의 강도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대치에 변색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것을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조금 색조를 개선해 준다면 추가적인 치아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색 치아에서는 실활치 미백도 다각도로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닥터 스팁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